토요일 아침 9시. 텍사스 오스틴의 우리 집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주말 아침을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토요일 아침은 전쟁터였거든요. 한국에서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첫째 준호는 9시 수학학원, 1학년이던 둘째 서연이는 10시 영어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고 급하게 차에 태워야 했어요. 주말 아침 강남도로는 학원 셔틀차들과 자녀를 태우고 가는 부모들의 차로 북새통이었죠. 첫째 준호를 수학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서연이를 영어학원에 데려다준 후에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11시 반에는 준호를 데리러 가서 바로 국어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도시락을 싸서 차 안에서 먹이거나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이는 게 일상이었죠. 오후 1시부터는 서연이 피아노 학원 시간이었어요. 1시간 레슨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다음 주 학원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집을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토요일에만 학원비로 2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주말 내내 차에서 살다시피 했죠. 남편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셔틀은 거의 제 몫이었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을 일했던 제가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차 안에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영어학원 보충 수업,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과학 실험 교실까지. 아이들이 엄마 언제 쉬어요? 라고 물어볼 때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엄마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적게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네 아이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다느니 어느 학원이 내신 관리를 잘해준다느니 하는 정보가 오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교사였을 때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원에서 미리 배운 내용이 훨씬 앞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죠. 특히 수학은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5학년,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이 토익 점수를 받고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어요. 준호는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하루 때문에 자주 칭얼거렸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놀았는지 기억나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한참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과 숙제, 시험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국 이민을 결심한 건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미국 가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두고 왜 굳이?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희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학원에서 보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문제집만 푸는 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2022년 여름 드디어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주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준 지역은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 수업의 질이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어요. 수학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격려했죠. 서연이 학교에서는 매주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독서록 숙제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서연이가 여기서는 도서관에 가자고 먼저 조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학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생겼어요. 오스틴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질러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사우스 오스틴의 바톤 스프링스 풀에서 수영을 하기도 해요. 레이디 버드 호수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호는 학교 로봇 클럽에 가입했는데 한국에서 로봇 학원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피아노 레슨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연습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무료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로봇학원, 합창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다 제공해줘요. 게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 교육의 질도 뛰어나고요.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요. 스포츠, 예술, 과학, 언어 등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활동해요. 주말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오스틴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학원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가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긴 여행도 자주 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빼먹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격려해줘요. 작년 가을에는 가족끼리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여행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더라고요. 지질학, 천문학, 생태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학교의 숙제 정책도 한국과 달라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저녁 6시면 모든 숙제가 끝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화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는 숙제 검사하고 다음날 준비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가느라 동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틀리면 혼날까봐 조심스러워했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격려해주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스트레스였다면 여기서는 흥미로운 탐험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한국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주말에 학원 스케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준호가 관심을 보인 천체 망원경을 사주었어요. 한국에서라면 과학학원비로 나갔을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가족끼리 별 관측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직접 토성의 고리를 보고 감동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마다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라면 요리 학원을 보냈을 텐데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니까 더 특별하고 의미 있어요. 수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컵 반개 4분의 1컵 이런 식으로 분수 개념도 쉽게 이해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은 지치고 부모는 스트레스 받고 가족 모두가 불행했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느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았어요. 여기서는 토요일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여유롭게 공원에 갈까? 아니면 호수에서 피크닉 할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질러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거나 연을 날려요. 아이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놀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드라이브를 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봄에는 블루본의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놀아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교육이에요. 자연 관찰, 계절 변화, 생태계 이해, 운동 능력 향상, 가족관계 형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모험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한국에서는 언제 학원 가야 해 숙제했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어? 라는 대화를 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웠던 경험을 신나게 들려줘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가끔 걱정해줘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준호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응용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서연이도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푸는 게 영어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가 늘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3년째가 되는데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주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이킹을 가고 방학 때는 며칠씩 캠핑을 다녀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격려해줘요. 학교에서도 방학 숙제 대신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나누라고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리나 문화를 배워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겨우 7살인데 말이에요. 언니는 요즘은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서연이와 같은 나이인데 여기서는 아직 놀이가 중심이에요. 물론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는 배우지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죠.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작년 여름 한국에서 사촌들이 놀러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여름 휴가 중에도 매일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도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준호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책을 읽고 뒷마당에서 곤충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게 더 아이다운 여름 휴가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에서 만난 한국 교포 가정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국 교육에도 한계는 있어요. 한국처럼 기초학력이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집에서 보완해주면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점수에 매달리느라 정작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점수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요. 준호가 얼마 전에 과학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한국이었다면 왜 제대로 못했냐고 혼났을 텐데 여기서는 실패도 중요한 배움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교육 철학이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요. 한국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어요. 서연이 반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온 아이, 인도에서 온 아이, 중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경험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나누면서 편견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아요. 주말에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해요.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서로 다른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학원 스케줄에 쫓겨서 이웃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동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코로나 기간이 어려웠지만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온라인 수업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에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학습량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친구도 경쟁 상대였다면 여기서는 진짜 친구예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즐기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관계죠. 준호가 며칠 전에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함께 풀어줬어요. 한국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험 점수로 서열이 정해지는 환경에서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경쟁만 알고 자란 아이와 협력을 배우며 자란 아이,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국 친구들이 가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걱정해줘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잘 적응할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에요.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한국을 다녀왔을 때 조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지쳐 보이고 늘 다음 시험이나 학원 수업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다워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한국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이나 문제 해결 능력 훈련은 정말 체계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온라인 자료나 한국 교재를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배움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주입된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만 스스로 탐구하며 얻은 지식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가족끼리 오스틴 사이언스 뮤지엄에 갔어요. 아이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로봇 전시에 푹 빠져서 집에 와서도 계속 로봇에 대해 찾아보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이런 경험을 하려면 비싼 과학학원을 다녀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공공시설에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박물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서연이는 도서관에서 하는 스토리타임을 정말 좋아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는데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모두 교육이에요.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사회성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가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뉴스를 자주 봐요. 중산층도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공교육의 질이 높고 방과 후 활동도 충실해서 별도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신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어요. 준호가 요즘 코딩에 관심을 보여서 온라인 코딩 수업을 신청해 줬어요. 한국의 코딩 학원과 비교하면 비용은 절반도 안 되는데 질은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배우는 거라 효과가 훨씬 좋아요. 미국에 와서 깨달은 게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한국에서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틀려도 괜찮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격려해 주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서연이가 며칠 전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그림을 선생님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격려 덕분에 아이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 될까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1등에 대한 강박이 너무 강해요.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지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가 아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미국 교육은 바로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요. 점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삶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죠.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올해 준호가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걱정해줘요. 미국 중학교는 어떨까? 한국보다 수준이 낮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미국 중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해요.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외국어 등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토론과 발표 수업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외우는 게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게 공부예요. 이런 능력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 될 거예요. 한국 교육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지만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교육이 맞춰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미국도 대학 입시가 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인 면을 평가해요. 봉사활동, 리더십, 특별한 경험, 극복한 어려움 등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토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미 두세 군데 학원을 다녀왔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깨어나면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호수에 가서 피크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프리스비와 축구공을 챙겨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떠날 거예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들의 행복한 추억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유로운 주말이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케줄에 매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꿈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삶이 가능한 건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정말로 성적순일까요?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주말이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교육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가정이 이민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점만큼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수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암기보다는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이고 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더 큰 꿈이에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너무 평화로워요. 곧 일어나서 엄마 오늘 뭐해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웃으며 우리 호수에 놀러 갈까?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국의 주말 학원 뺑뺑이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시간, 이것이야말로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건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신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신다거나.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20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치매 지원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것도 없었고 장기 요양보험도 막 도입된 시점이었죠. 저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남매 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불안해졌어요. 혹시 가스불을 켜놓으셨나, 혹시 집을 나가셨나. 실제로 몇 번은 수업 중에 긴급 전화를 받고 뛰쳐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셨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한다면서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기억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밤이에요. 학교 갈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야, 늦었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매일 밤 이런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를 달래서 다시 누이고 제가 잠들 즈음이면 또 일어나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제가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늘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같은 반 학생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죠.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하루 몇 시간만 와주시는 거라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셔서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오히려 더 흥분하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요양원도 알아봤지만 좋은 곳은 대기가 몇 년씩이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한번 둘러본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이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내 어머니를 이런 곳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버텼다는 표현이 맞아요.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낸 거죠. 제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을 드나들게 됐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항우울제를 먹으면서도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형제들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큰오빠는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둘째 언니는 시댁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셋째 형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가끔 주말에 와서 어머니를 봐주시기는 했지만 주된 돌봄은 결국 제 몫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미국 현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 비자도 해결해 준다고 하고요. 처음엔 어머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미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수가 미국은 정말 다르더라.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도 있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번 알아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미국 생활도 막막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머니도 저도 다 망가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우선 저희 가족만 먼저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오빠가 임시로 모시기로 하고요. 미국에 가서 안정이 되면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어요. 2006년 저희 가족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남편은 금방 직장에 적응했지만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한국에서는 25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미국에서는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자격증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새 출발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병사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메디케어라는 연방의료보험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메모리케어라는 치매 전문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업 중에 실습으로 메모리케어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간에 전문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치매 환자의 증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요. 하지만 절차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국 국적이시고 미국에 오시려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복잡한 서류 준비도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상태였어요. 제가 떠난 지 2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셨다고 큰오빠가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제는 가족도 못 알아보시는 때가 많아졌다고요. 영수가 어머니가 자꾸 널 찾으신다. 영숙이는 어디 갔나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드디어 2008년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뵌 순간 정말 많이 변해 계셨어요. 훨씬 야위셨고 표정도 무표정해지셨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밤낮이 바뀌시고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다른 건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형제들이 도와줬는데 여기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딸은 대학교에 다니느라 바쁘고 어머니와 저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함과 외로움이 배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나가셨더라고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다행히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됐는데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떨고 계셨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때 의사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메모리 케어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있는 몇 곳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제가 간병사 교육 과정에서 견학했던 곳만큼 좋은 시설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선샤인 메모리 케어라는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분이 계셔서 더 믿음이 갔어요. 시설장인 사라라는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환자만을 위한 전문 시설입니다. 1:1 돌봄은 아니지만 직원 대 환자 비율이 1:3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의사도 주위에 정기 방문합니다. 혹시 한국 음식도 제공되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다문화 환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각 나라의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것도 메뉴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커버됩니다. 자세한 건 저희 소셜워커와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부모를 시설에 모신다는 게 불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여보, 내가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맞을까? 불효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너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너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건 불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야. 딸도 지지해줬어요. 엄마, 할머니도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엄마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몇 주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선샤인 메모리 케어에 모시기로요. 입소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와서 뵐게요. 여기가 어디야? 집은 어디 있어? 어머니 새 집이에요. 좋은 분들이 어머니를 돌봐주실 거예요. 첫날 밤이 가장 걱정됐어요.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의외로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아침 운동도 하시고 아침 식사도 잘 드셨어요. 지금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가 시설에서는 적응을 잘 하신다니. 매일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갔는데 직원분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시면 어머님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부터는 하루 1번씩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다른 분들과 상호작용도 하시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게 좋았어요. 시설의 일과표를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오후에는 음악이나 미술치료.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 재미있었어. 어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도 변화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밤에 푹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 걱정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연속으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나아지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역 한인회 활동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머니 돌봄 때문에 늘 예민하고 피곤했던 제가 아니라 여유 있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할머니 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시설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가면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세요. 이분이 내 딸이야. 매일 와서 나보러 와.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반겨주세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설에서 제공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환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치매 환자는 기억은 잃어버리지만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치매 전문 간호사의 이런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이었거든요. 비용 면에서도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비는 대부분 커버됐고 시설비도 한국의 좋은 요양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훨씬 좋았죠. 한국의 형제들에게도 어머니 근황을 자주 전해드렸어요. 화상통화로 어머니를 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시설에 모신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는데 어머니가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심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어머니가 정말 좋아 보이신다. 한국에 계실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으셔. 고생했어 정말. 큰오빠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어머니를 시설에 모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급속한 악화는 막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을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의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할머니셨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메모리 케어 시설을 안내해 드렸더니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니.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설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어머니는 저를 딸로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지만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면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언니 참 좋은 사람이네. 자꾸 나보러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그냥 좋은 언니로 여기시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도 열어요.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돼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해준 말인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이런 체계적인 지원, 전문적인 상담, 정기적인 교육. 무엇보다 사회가 치매를 질병으로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치매 환자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숨기고 싶은 일이었어요.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잘 돌보지 못한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에요. 어머니의 담당 간호사인 제니퍼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숙 씨, 당신이 어머님을 이곳에 모신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둘 다 힘들어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님이 최적의 케어를 받으시도록 하는 게 진짜 효도죠.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즘은 치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설에서도 최신 치료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어머니가 참여하고 계세요. 인지기능 훈련, 음악치료, 반려동물 치료 등등.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특히 반려동물 치료는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받은 강아지들이 시설에 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세요. 강아지야, 이리 와. 참 예쁘네.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던 어머니가 강아지를 보시면 말도 많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져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미국의 노인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메디케어는 정말 놀라운 제도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매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원이 가능해요. 한국에 계신 형제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드려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언니는 벌써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세요. 영수가 나도 나이 들면 그런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한국은 노인이 살기가 너무 팍팍해. 실제로 한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죠.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시설에서 가족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가족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점토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도예를 취미로 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치매가 있어도 깊은 기억들은 남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그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딸로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시설의 다른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요. 특히 같은 한국인 가족들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 아들분과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조금 젊은 분인데 아버지의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저처럼 시설에 모시게 된 경우예요. 영숙 누나, 처음에는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더 행복해 하시고 저희 가족도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있어요. 요즘 저는 미국에서의 치매 돌봄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인신문에도 기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요. 실제로 제 글을 보고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의 상담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모셔온 경우였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모리케어 시설 알아보기까지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은 그 어머니도 좋은 시설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보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헤맸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치매 정책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것도 도입됐고 지원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나 시설의 질적 수준에서는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존엄에 대한 개념이에요. 치매가 있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모든 시스템에 녹아 있어요. 어머니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각자의 선호와 습관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른 분들은 8시에 기상하지만 어머니는 7시에 일어나셔서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직원들도 이런 어머니의 습관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개별적 배려보다는 획일적인 관리가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환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개성과 선호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메뉴에 넣어주세요. 다른 한국 분도 계시니까 함께 드실 수 있고요. 우리는 각 어르신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합니다. 음식도 그중 하나죠. 영양사가 해준 말인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지냈다면 어머니도 저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미국 생활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고. 하지만 치매 돌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에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무엇보다 치매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요즘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계시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 돌봄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제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을 줬어요.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영수가 너는 참 잘한 것 같아. 미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니. 한국은 아직도 가족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분위기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 미국에서의 치매 돌봄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78세가 되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저는 55세가 됐고 병원에서의 일도 안정됐어요. 남편과 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가끔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비용 문제도 있고 시설마다 질의 차이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가 다양하고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차이예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느냐의 문제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모시면서도 저 자신의 행복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온 지 7년, 시설에 모신 지 2년. 이 기간을 돌아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전문 시설에 어머니를 모신 결정 모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찾았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뵈러 갈 때도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리움으로 가게 돼요. 어머니도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미국에서 치매 환자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과 같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의 삶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이 선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미국에서 찾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올해로 78세가 된 저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1세대 이민자입니다. 1973년 27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시카고에서,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니 이제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한국에 있는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인 83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보니 저를 모실 수는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돌보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시설과 미국의 너싱홈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직접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비용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 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동년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1973년은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 정도였으니 미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석사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졸업 후 미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미래가 지금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기에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5년에 같은 유학생이었던 아내와 결혼했고 1977년에 큰아들, 197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영어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텍사스에 있는 석유 회사였습니다. 35년간 근무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2008년에 62세의 나이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401k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교육열로 아이들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인 학교에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게 했습니다. 사교육비만 해도 월 $2,000가 넘게 들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둘째는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4명 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 대화할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형수님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형님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한국의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고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미국의 너싱홈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한국을 방문해서 형님을 뵙고 직접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곳의 너싱홈들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4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떠날 때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물 모든 것이 미국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조카가 마중 나와서 바로 형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민간 요양원이었는데 외관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미국의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형님을 뵈니 많이 야위시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가끔 헷갈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국의 요양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월 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약 55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너싱홈 비용이 월 6,000달러에서 8,00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이 지원되니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적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목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등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먹어보는 요양원 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이 편안해 보이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더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요양원들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도 방문해 봤는데 이곳은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1인실도 있고 카페와 작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밤 시간에는 1명이 2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과 경증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요양원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5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의 너싱홈들도 비교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님을 뵈러 갔습니다. 형님께서 미국이 좋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역시 고향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너싱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는 텍사스 지역의 너싱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평가 점수, 시설 규모, 제공 서비스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휴스턴에서 가장 평가가 좋다는 5성급 너싱홈이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고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투어를 해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개인실과 반개인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인실은 월 12,000달러, 반개인실은 월 8,000달러였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10배가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설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각 방마다 전용 화장실이 있고 케이블 TV와 무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고 영양사가 개별 맞춤 식단을 관리해 줍니다. 다만 미국 음식 위주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상주하는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의사가 주 2회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도 상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처음 20일만 전액 지원하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1일 204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월 8,000달러를 계속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산이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 기준 3,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 5년간 자산 이전 내역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한 대는 예외지만 나머지 자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간급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월 6,000달러 정도로 첫 번째 곳보다 저렴했지만
시설과 서비스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4인실이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도 높아서 개별 케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간소했습니다. 아침은 시리얼과 토스트, 점심과 저녁도 단조로운 메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주로 받는 저가형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냄새부터 불쾌했고 직원들도 바쁜 듯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환자들도 대부분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러 너싱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너싱홈은 돈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모국어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너싱홈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85세의 그분은 치매로 인해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어만 하시는데 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강제로 뭔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 큰 단점입니다. 또 가족들의 방문이 제한적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6개월간 여러 너싱홈을 둘러본 결과 미국의 너싱홈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과 문화적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양시설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550달러 정도죠. 반면 미국은 월 6,000달러에서 12,000달러가 들어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설 면에서는 최고급 미국 너싱홈이 앞서지만 중급 이상의 한국 요양원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한국 요양원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더 체계적입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근처 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음식은 50년간 미국에서 산 저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따뜻한 국물과 반찬들은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인력의 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미국의 간병인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들들이 가끔 방문할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미국의 너싱홈에는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요양원 내 의료 서비스는 아직 미국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너싱홈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존중합니다. 원하지 않는 치료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아직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공기가 맑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외출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너싱홈에서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너싱홈에 있으면 6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6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후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연금의 구매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고 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앞서며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입니다.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너싱홈에 10년간 있으면 제 전 재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문화적 편안함입니다. 50년간 영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국어가 그립습니다.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복수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 상의한 결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14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준비 중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복수국적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텍사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401k도 조금씩 인출해서 생활비로 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근교에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중상급 요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800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국에 사는 다른 한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한국행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주 돌봐줄 수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분들은 미국에 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용, 의료 서비스, 문화적 편안함,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1년간 조사한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0년 만에 영구 귀국하는 셈이죠. 새로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고향에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제 인생의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50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도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고향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78세 박철수의 한국 요양원과 미국 너싱홈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